알아보는 즐거운 수학 이야기, 수다하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교육계에서 핫한 단어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융합, 그리고 창의, 이런 단어라고 그래요. 어떠세요? 저희는 이제 주입식 교육을 받아온 이 우리 세대에서는 창의, 일단 융합 너무 어려운 단어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오늘은 이 어려운 단어에 더 어려운 수학이 붙었습니다. 창의 수학, 융합 수학, 어떤 건지 좀 감이 잡히세요? 어려우시죠? 저도 참 뭐라고 설명하라면 딱 한마디로 설명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강연자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수학사랑연구소의 황혜린 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아니 정말 미모도 아주 출중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수학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이 외모도 뛰어나다는 거, 정말 이렇게 이쁘고 잘생기신 분들이 많으세요. 역시 똑똑한 것과 또 이런 것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사실 우리나라는요, 학구열이 상당히 높은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공부 환경도, 교육 환경도 급격히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의 정보력이 너무 많이 요구되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세계화, 정보화라는 얘기를 언제쯤 들으셨던 것 같으세요? 글쎄요. 10년, 20년 전쯤의 네. 얘기입니다.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이라는 얘기는 네. 10년, 20년 전의 이야기고요. 교육에 관련된 정보는 지금 누구나 밥만 먹으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유명한 입시 학원들의 입시 설명회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에 따른 후기, 하다못해 지방에서 대치동의 아이들이 지금 어떤 학원을 다니며 어떤 문제집을 푸는지조차도 맘만 먹으면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런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겠죠. 네. 진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수다학이라는 것을 오늘 꼭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선생님의 이력을 제가 보니까 아주 특이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미국 수학 교과서를 집필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한국 수학 교과서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미국 수학 교과서를 집필하시게 된 건가요? 한국 수학이 성적이 참 좋아요. 아이들이 성적이 그렇죠. 좋다 보니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낼까 다들 관심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건 우리의 수학 학습법이 아니고 사실은 엄마들의 수학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이나 동양 학생들이 전혀 없는 곳에서 미국 수학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미국 교과서는 주에 따라서 커리큘럼이 1년에서 2년, 많게는 3년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교과서의 두께가 이만하죠. 그 하나의 수학적인 사실이 수연산, 도형, 측정, 규칙과 함수에 관련된 수학적인 내용만 가르치느냐를 두는 게 아니고요. 그 활동과 문제들이 융합, 의사표현력, 그 문제 해결 능력, 추론 등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어요. 네. 다행히도요, 우리나라 교과서도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유리수를 이해할 수 있느냐뿐만이 아니고요, 이 활동들을 통해서 수학에서 원래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지를 검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가 나왔죠. 융합. 그리고 창의 지금 나왔어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의 추세라기보다는 세계적인 트렌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창의, 융합이라는 단어가 교육의 방향, 트렌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많이 요구되고 있는 능력이겠죠?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수학적인 얘기가 아니다.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갖춰야 될 능력이죠. 정말 살기가 점점 더 팍팍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 뭐 영재라고 불리는 아이들, 아니면 창의력이 좀 뛰어난 아이들을 보면 저건 타고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내 아이를 보고 생각하죠. 너는 뭐가 부족해서 창의력도 못 갖고 태어났니? 나 때문이니? 뭐 이러는데 선생님 보시기에도 창의력이라는 건 정말 타고나는 거라고 보시나요? 창의력, 영재. 아마 어쩌면 대한민국의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호기심도 굉장히 많았고요. 창의적이었을 것이고 수학을 좋아했을 수도 있었는데 6살, 7살 넘어가면서 틀에 박힌 교육을 시작되면서 왠지 문제를 잘 풀어야 영재가 된 것 같고 창의 사고력이라고 붙어져 있는 수학 문제를 잘 풀어야 창의적인 아이가 된 것 같은 잘못된 인식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수학 교육의 원래의 목표가 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한테는 무한한 창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 틀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내서 오히려 덜 창의적인 아이로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런데 사실 그 아이들 보면 엉뚱한 얘기 물어보는 애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엄마도 느긋한 마음으로 다 대답해 주죠. 참, 네. 하지만 나중에 한 10번, 20곡에 넘어가다 보면 그만 좀 해! 뭐 이런 얘기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창의적인 아이들이 사실 엉뚱한 생각, 엉뚱한 질문들을 좀 많이 하는 아이들하고도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요? 엉뚱한 질문이라는 게 한 10년 전쯤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8시에 드라마 봐야 되는데 지금 막 가고 있어. 가면서 지하철에서 내가 드라마를 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엉뚱했을까? 아니면 중국집에서 10번 시켜 먹어서 쿠폰이 10개가 생겼어요. 이걸로 치킨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엉뚱한 생각이었을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지금 아이들의 생각이 우리가 감히 엉뚱하다라고 생각할 수 표현해도 되는 건지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엉뚱하지만 그 엉뚱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창의를 찾아낼 수 있고 융합을 찾아낼 수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정말 핫한 교육기의 단어들을 선생님께서 콕콕 집어주실 것 같은데요. 황혜린 소장님의 아주 재미있는 강연 큰 박수로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연 부탁드려요. 새로운 가치 창조. 맞는 말인 것 같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것인 것 같아. 근데 그 과정들을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바로 수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수학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해라. 들어가서 문제 풀어라. 그럼 세모여야 되겠냐? 아이들의 얘기를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왜 동그랄까? 진짜 동그란데. 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와 같은 표현들이 미래의 기술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고 지금 오늘의 기술을 이야기하는 단어들입니다. 지금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집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물인터넷을 누렸으며 얼마나 많은 빅데이터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는 그런 거랑 상관없을 것 같아. 아니고요. 아마 오시는 길에 빠른 길찾기를 찾으셨을 수도 있을 거고요. 내 지하철과 버스가 언제쯤 도착하는지도 찾아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사용했거나 아니면 여기 앞에서 걸어오다가 커피 한 잔을 사셨을 수도 있어요. 교통카드도 찍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카드로 결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저 위 클라우드로 들어가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속에서는 이미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터넷망이 모두 다 깔렸어요. 이젠 창의적으로 치열하게 경쟁할 스마트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난 잘 누리면 돼 라고 하겠지만 누릴 수 있는 건 저희까지고요. 이제 그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여야 될 아이들은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계속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언젠가부터 두렵기 시작을 했어요. 두려운 이야기로 들린 이유가 뭘까? 내가 왜 이 환경이 두려울까?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엄마라서이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엄마가 느끼는 상황의 이야기였고요. 반가운 소식은 수학 교육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 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미래형 교육과정이나 문이과 통합, 자유학기제와 같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더욱더 반가운 거는요. 2015학년도 특목고나 수능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내신과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간의 교육에서의 내신 수능 성적보다 학생들이 자기들의 가치를 찾고요. 내 꿈을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들을 평가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과도기를 거쳐서 이제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변화를 만약에 눈치채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공부를 잘하려면 좋은 대학과 고등학교에 가려면
들이를 해야 되고요. 내신을 잘 받아야 되고 경시를 해야 되고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일지도 몰라요. 옛날에 언젠가 미국의 아이빌리그에 합격을 하려면 전교 1등을 해도 안 된대라는 얘기를 언젠가 들으셨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교육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입시가 이렇게 바뀌는 건 지금의 사회가 창의적이고 융합 능력이 있는 인재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교육이 바뀌었고요.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의 교육을 바꿔가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수학 교과서에서도요. 이번에 개정된 수학 교과서에서 존 듀이라는 철학 작가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의 목표는요, 과거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가치 창조. 맞는 말인 것 같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것인 것 같아. 근데 그 과정들을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바로 수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수학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학 교육에서 어떻게 융합과 창의력, 사고력,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력과 상상력, 융합, 수학. 수학만 해도 골치가 아픈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 자, 잠깐 긴장 풀고요.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시는 분들만이 지금의 우리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겁니다. 자, 함께 볼게요. 자, 제가 지금 숫자들을 몇 개를 나열해 놨습니다. 이 수들을 가지고요. 나름의 기준을 정해서 수들을 분류하시면 됩니다. 뭐라도 한 개? 아니에요. 최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셔야 됩니다. 2, 3, 4, 6. 자, 고백하자면요. 이 수들은 제가 그냥 막 두드린 거예요. 2, 3, 4. 너무 패턴이 지루하지? 6, 9, 13 이렇게 해서 나열한 수들일 뿐입니다. 이 수들을 무슨 기준으로? 홀수와 짝수,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분류법입니다. 한 자릿수와 두 자릿수 분위기 좋고요. 그다음에 5학년쯤 됐다 싶으면 소수와 그렇죠. 아닌 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의 수학을 감히 논하면 이제는 안 되는 거죠. 조금만 더 가볼게요. 사회, 과학, 예술, 수학을 통합하는 지금의 융합에서 수학에서 기하 따로, 대수 따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걔네들도 합쳐. 난 대수에 강해, 난 기하에 강해가 아니죠. 두 가지를 다 골고루 해야 수학에 대한 정확한 걸. 제가 이런 얘기 왜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나열된 수인 듯 하지만 이 속에서 무엇을? 대수, 기하에 대한 이야기도 찾으셔야 됩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곡선이 그려져 있는 수와 그렇지 않은 수 좋고요. 대칭이 있는 수와 아닌 수. 좀 더 나가서 한 붓 그리기로 수를 다 쓸 수 있는 수와 그렇지 않은 수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볼게요. 측정도 있어, 수학에서. 그렇다면 달력 또는 시계에서 볼 수 있는 수와 그렇지 않은 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난 있잖아요. 수학이 그닥 좋지 않아서 이 수들을 보면 내 인생에서 내가 행복했던 내 나이 때와 아닌 때로 그거 좋아요. 이제 슬슬 한번 몸을 풀어볼게요. 수학에서 말고 그 밖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69 게임에서 박수를 치는 수와 그렇지 않은 수, 이것도 너무나 멋진 분류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야만 그 분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또 조금 더 나가서요. 저는 화학과 과학을 좋아해서 그렇죠. 원소주기율표에서 비금속의 원소 수와 그렇지 않은 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쯤 돼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내가 감히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수학이 융합을 시도를 하고 있고 정말 간단한 수의 패턴이었지만 이것들을 이용해서 자연현상도 분석해야 되고요. 사회현상, 이런저런 실험의 결과와 데이터들을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분류하고 다음을 예측해야 되는데 그 시작은 수학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좌절을 했어. 나보고 수학 가르치지 말래. 왠지 이제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국기들을 나열해놨어요. 이제 조금 더 융합스럽나요? 아까는 문제만 봐도 누가 봐도 수학이었거든. 자, 이것들을 나름의 기준을 정해서 분류해보세요 하면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대칭인수, 전체를 몇 등분했는지를 기준으로 사용한 수의 개수의, 세개 개수에 따라서 별이 있고 없고. 자, 여기까지 수학에 갔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이 나라, 아까 3이라는 숫자를 보고 소수라는 아이를 떠올렸다면 터키라는 것을 보고 어디에 있는 나라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나라의 위치, 땅의 크기, 하다못해 OECD 가입 국가인가 아닌가까지를 고민해낼 수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융합의 시작이 될 텐데,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난 그닥 저 나라에 관심이 없었는데 분류는 하고 싶어. 그럼 사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2015년이에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치. 나의 제2의 브레인에게 물어봐요. 검색해봐. 터키가. 나라가 땅이 얼마나,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이제 모든 정보는 오픈되어 있고요. 무엇이 궁금하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만 생각해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융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에서부터 이쯤 된다면 수학에서 왜 융합을 해야 되는지, 수학이란 학문이 왜 융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융합 말고 아까 얘기 드렸던 상상력과 창의력에 대한 이야기가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보이는 두 가지의 기계가 뭔지 혹시 듣거나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1가구 1컴퓨터란 얘기를 어렴풋이 기억날 거예요. 지금은 그에 비슷한 이야기로 1가구 1 3D 프린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충, 예전에 1인 1 핸드폰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 핸드폰 2개 있는데, 맞아요. 지금은 5년 안에 1인 1 드론 시대가 올 거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D 프린터와 드론을 지금 처음 봤다면 조금만 관심 가져보세요. 뭐 하면 돼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3D 프린터는요, 시제품을 만드는, 샘플을 만드는 데 뿐만이 아니고요. 1인에게 딱 맞는 맞춤형 의료기기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고요. 아주 위험한 지역에서 사람 대신 먼저 가서 이렇게 다리를 놓는 데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드론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존에서 택배를 배송하기도 하고요. 나를 따라다니면서 레포츠를 즐기고 있는 멋진 나를 촬영해서 나에게 전송해주기도 합니다. 자, 이런 3D 프린터와 드론이 있어요. 예전에 뭉퉁했던 전화기가 지금의 스마트폰까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들을 쭉 떠올려 보시면 지금의 저 3D 프린터와 드론이 단순히 물리적인 반복되는 작업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쯤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저걸 어디다 쓰지? 라는 부분들에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 보셔야 됩니다. 어디다 쓸까요? 어디에다 쓰면 좋을까요? 떠오르세요? 떠오르지 않으면 문제야. 근데 뭐가 떠올라도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 탱크는 폭파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의 이 사고를 가지고 아이들이 수학을 통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하고 싶어. 나도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그럼 수학에서 어떻게 키우는데 방법 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아들이에요. 차를 참 좋아해요. 차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유심히 봤더니 차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굴러가는 바퀴를 좋아하더라고요. 아, 바퀴에 관심이 많구나. 자, 우리 아이들에게 확장을 시켜봤습니다. 애들이 바퀴를 가지고 자동차를 가지고 이렇게 놀아요. 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계속 무한 반복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다 똑같대요. 뭐가? 바퀴는 다 똑같이 생겼대요. 맞아, 바퀴는 다 똑같아. 거기다가 충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바퀴는 왜 동그래요? 충격적이에요? 아니, 안 충격적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지.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아이의 상상력의 탱크가 지금 막 작동을 시작한 거예요. 왜 동그랄까? 시작하는 이 타이밍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만해라. 들어가서 문제 풀어라. 아니면 그럼 세모여야 되겠냐? 아니면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잘 봐봐. 원의 외곽은 0도야. 정사각형이란 외곽이 90도, 삼각형이란 무려 120도야. 각의 수가 많을수록 외곽이 줄어들고 그게 원이 최고야 라고 설명을 한 순간 아이들의 생각과 상상력은 거기서 이미 딱 중단이 됐을 겁니다. 아, 네. 이런 얘기를 할 거면 그냥 차라리 내버려 두세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같이 가서 진짜 동그란데. 아이들의 얘기를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왜 동그랄까? 진짜 그러네. 같이 고민을 시작해 보시고요. 그 결과가 지금 당장 답이 나오지 않아도 돼요.
일주일 후에 나와도 되고요. 우리 아이가 수학이라는 것들을 공부해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조금 더 가다 보면요. 얘가 정폭도형이라는 아이를 만나게 돼요. 포기 같은 맨홀뚜껑.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참 원이 많아. 왜 원일까를 공부를 하고요. 특별한 도형인 웰러 삼각형이라는 아이도 있습니다. 삼각형인데 잘 굴러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다가 인터스텔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렇게 생긴 로봇이 분명히 사각형이었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얘가 굴러가요.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어떻게 하면 사각형이 구르게 되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퀴를 만들어서 드론에 붙이기도 하죠. 하늘을 날던 드론이 땅에 떨어지는데 퍽 떨어져요. 바퀴가 달려있으면 바닷가 닿는 면적이 제일 적어서 충격이 줄어들 거야. 그다음에 날던 드론이 벽에 부딪히면 바퀴가 있으면 벽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3D 프린터로 가진 바퀴를 다 만들어내서 우리 집 모든 가전제품에 바퀴를 달아서 굴러다니게 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은 어디로 갈 줄 모릅니다. 그 처음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가 잘라내지만 않으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창의력과 상상력, 이 생각들이 발전해 나가는 단계에서 다 수학이 그 역할과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학에서 창의력과 상상력, 그다음 앞에서 얘기했던 융합을 키울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창의력과 상상력, 우리 본 디지털 세대의 아이들이 갖춰야 될 두 가지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은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2부에서 다른 내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게 눈높이 교육인가 봐요. 저희는 그냥 이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깔깔깔깔대고 웃었어요. 네. 그 사각형도 그렇게 빨리 굴러갈 수 있구나. 그래,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왜 바퀴가 동그래? 라고 얘기하면 원래 그래. 다 그런 거야. 그렇죠? 그리고 더 물어보면 아빠한테 물어봐. 그런 건 아빠가 더 잘 알아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이런 방법을 쓰면 아이하고도 오히려 더 새로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질문들이 창의력을 닫는이 아니라 창의력을 활짝 열어주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린 이미 끝났어가 아니고요. 네.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질문만 잘할 수 있어도 질문만 만들어지면 그 해결 방법은 이미 나오게 되죠. 그래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어요. 땡땡은 왜 땡땡 모양일까라는 질문을 계속 반복하길 연습합니다. 맨홀뚜껑은 왜 원 모양일까? 벌집은 왜 육각형일까? 하다못해 우리가 즐겨 먹는 감자칩이 있습니다. 칩의 모양은 왜 쌍곡 포밀면일까?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맞는 답을 찾아가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강연을 듣다 보니까 지금 수학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수학 안에서 더 많은 것으로 발전해 나가잖아요.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시니까 아이한테도 훨씬 더 많은 그 창의적인 얘기, 창의적인 수학 접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 디지털 세대 우리 아이를 1990년대 수학을 공부한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똑같이 따라해주고 놀래주고 네. 고민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건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어렸을 때부터 수학 잘하셨죠? 좋아하셨죠? 좋아한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죠. 왜 착각이셨어요? 저도 힘들었던 경험들이 수학에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어느 때 그러면 그 수학이라는 게 좋아지고 좀 쉬워지고 새롭게 느껴지셨는지 궁금해요. 뒤에 강의를 통해서 그래요. 풀어가도록 준비가 하겠습니다. 되어 있군요. 더 궁금하시죠? 정말 우리도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2부 강연 부탁드릴게요. 그만해라. 들어가서 문제 풀어라. 그럼 세모여야 되겠냐? 아이들의 얘기를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왜 동그랄까? 진짜 동그란데.
자, 2부에서는요, 제가 수학을 공부하면서 좌절했던 순간과 지금의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어떻게 수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수학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지금 다들 고민하고 있는 앞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곱셈구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제 기억에는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였었던 것 같습니다. 3학년 때 곱셈구구를 외워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외웠어요. 나름 또 반에서 범생인지라 그리고 모든 아이들의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외웠는데 정말입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벽에 붙어서도 해보고 저희 부모님 또한 외우는 걸 도와주려고 무단히 애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외웠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내 생애 처음으로 가장 힘들었었던 순간 나머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가 그렇게 부끄러웠나 싶은데 그때는 너무 부끄러워서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저의 첫 거짓말이었을 거예요. 선생님 엄마가 빨리 오래요. 지금 생각하면 핸드폰도 없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담임 선생님도 저희 부모님도 이해해 주셨어요. 아, 쟤는 안 되는, 저 부분은 아니구나. 그래서 더 이상의 아무도 저에게 구구단을 외우라고 강요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쟤는 곱셈구구도 못 외웠는데 저기 서 있나?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곱셈구구는 썩 그닥 좋아라 하지는 않는데 나름 과학고를 졸업하고 수학과 과학이 제 생애 최고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과학고를 진학했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 나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난 나의 길을 찾아야 되겠어라고 생각하고 전공을 바꿔 송대에서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그런 다음 어느 순간 법에 꽂혔어요. 민사소송법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대학원을 법학과로 진학을 할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서기까지의 좀 다양한 경험들과 많은 결실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찌됐던 간에 그럼 그 곱셈구구를 왜 그렇게 외우게 하는 걸까? 제가 내린 결론은요. 아이가 곱셈구구를 잘 외우면요. 선생님이 가르치기가 너무 편해요.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을 수학 공부하는데 하는 역할 뭐 있습니까? 풀라고 한 다음에 채점해 주는 거. 곱셈구구만 잘 외우면 이거 채점 술술 넘어가요. 더 이상 아이와 싸울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곱셈구구를 외우게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바꿀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연습한 노래 한 곡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짧게 보여드릴게요. 뭐 할라고? 뭐 할라고? 항상 생각해 보세요. 저 곱셈구구 외워서 뭐 할라고?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체의 수학을 내려다보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말 어마어마한 수학이 뒤에 버티고 있는데 3살, 4살, 5, 6, 7, 8, 9살까지 배우는 수학은 똑같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수준까지의 수학을 무한 반복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다른 난 음악 싫어요 하는 아이들은 잘 없는데 왜 세상에 이렇게 수학 싫어요 하는 7살, 8살, 9살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수학은 보지도 못하고 이 앞에서 이미 진을 다 빼버리는 게 너무나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곱셈구구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가다 보면 어떤 유혹이 있나? 난 곱셈구구 연산에 대한 유혹은 여기서 맞췄어. 하는데 창의 사고력 연산이라는 게 등장하죠. 그럼 이건 좀 다를 거야. 근데 막상 펼쳐보십시오. 창의 사고력이라고 탈을 쓴 그냥 연산입니다. 결국 초등수학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잘 풀게 하고 시험 성적 100점을 맞게 하는 금욕본데 마찬가지로 그거에서 뭐 하려고 조금 더 크다 보면요. 경시에 대한 유혹이 이렇게 해요. 자유학기제 마찬가지로 내신도 학교에서 성적이 너무 쉬워져요. 이제 평균이 한 70점이 들어갑니다. 90점을 넘으면 다 A등급이에요. 이왕이면 A등급 받으면 좋으니까. 근데 이제 누군가가 유혹할 거예요. 경시가 필요해. 특목고가는 어디에도 내가 경시에서 뭘 입상했는지 쓰는 난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행여라도 쓰면요. 그 부분은 지우고 평가를 합니다. 아주 무서워졌어요. 내가 전교 1등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이제 입학 사정관제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혹해요. 우리 아이의 객관적인 성적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몇 등쯤 하는지 몇 퍼센트든지 정확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면 우리는 또 혹해. 경시해야 되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뭐 하려고. 그 경시를 배우면 그 경시에서 나오는 문제를 잘 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또 조금 가다 보면 그 다음 유혹이 뭐가 옵니까? 선행하세요 라는 유혹이 옵니다. 재수생들이 훨씬 더 유리하대요. 수능에서 유리하대요. 그럼 뭐 해야 돼? 우리도 재수생만큼이나 빨리 달려야 됩니다. 근데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려 70% 이상을
학생 기록부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이렇게 그러면 난 지금 참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 아이가 좀 더 멀리 보고 수학을 사랑할 수 있게끔. 우리의 지금 주변에서 유혹하는 손길이 그 사람들이 나빠서도 아니고요. 그걸 우리가 계속 강요하는 우리가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수학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처받았는데 기억나는 건 초등수학밖에 없어. 그 이후는 아픔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만큼은 이 아픔을 안 겪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하는 건 계속 옆에서 책찍질 말고는 같이 이야기할 거리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제대로 알아야겠다. 우리가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너무 좋아, 아름다워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아이들도 하고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엄마들부터, 우리부터 수학이 얼마나 재미있고 아름다운지를 한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엄마들이요.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어느 학원이 좋은지, 어떤 강사가 좋은지를 얘기를 하는 그 시간에 이제 수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일단 쭉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실게요. 비눗방울은 왜 그 모양일까? 아까 자동차 바퀴도 마찬가지지만 비눗방울도요, 애들이 굉장히 자주 가지고 노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불고 마찬가지.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조차 안 들면 참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아름답다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왜 다 동그랗지? 라는 생각만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나갈 수 있어요. 자, 우리 얘가 왜 동그랄까요? 한 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입체에 의해서 그건 바로 구야라고까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만큼만 생각이 나더라도 왜 구 모양일까요? 하다못해 이렇게 떠다니는 입체의 그 비눗방울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들을 살펴보면 반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봐야지 하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번 상황을 바꿔보자. 어른들이 이런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상황을 바꿔보자. 우리가 빨대나 동그란 틀에서 후 불었기 때문에 구가 나오는 게 아닐까? 세모틀, 네모틀로 한번 바꿔보자. 손으로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만들거나 네모틀로 이렇게 해서 후 불어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그래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호기심을 가지면서 세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해보면 되죠? 했는데 동그란 거야. 이거는 자연이 우리를 배신한 게 아니라 자연은 시종일관 그래왔습니다. 그럼 그 자연에서 쟤네들이 왜 동그랄까? 자, 조금만 재미없는 얘기할게요. 내가 후 불었습니다. 후 불면 내가 나간 그 공기만큼 비눗방울을 감싸야 돼요. 자연은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아이입니다. 얘네들을 감싸긴 감싸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재료를 최소한만 써야 돼. 최소한만 써서 가볍고 안정적으로 가야 오래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탐구해 봐야 될까요? 구라는 아이의 겉넓이와 부피라는 아이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계산 안 해봐도 돼요. 왜? 난 자연을 믿어. 자연의 효율성과 안정적인, 믿으면 됩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바닥에 뚝 떨어지면 반구 모양을 이룹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변에 반구와 구 모양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머리도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위에서 힘을 가하면요. 그 누른 힘이 원의 접선을 따라서 이동하다가 반구 같은 경우에는 원주를 따라 4방, 8방, 360방으로 이렇게 힘이 가지게 됩니다. 한번 느껴보실래요? 우리 몸에도 또 저 아치 구조 같은 아이가 있습니다. 반구 구조 같은 아이가. 지금 제 몸을 힘들게 버티고 있는 두 아이가 있어요. 발바닥이 아치 모양인 이유도 어쩌면 같은 맥락이었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까 저런 건축물들을 오고 가면서 어딘가에서 많이 본 것 같아. 네, 돔 구조에, 저 아이는 지오데식 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돔 구조를 만들면, 만약에 자연이 맞다면, 진짜 궁금하면 수학을 내가 어떻게든지 알아내서 얘를 계산해 보면 돼. 왜 이렇게 돔 모양인지, 왜 이렇게 경제적인 아이일까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면, 건축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겠죠. 저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재료비를
적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기둥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전시관이나 경기장 같은 데 돔 구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더군다나 이 안에 들어있는 밖의 건널비 대비 부피가 최고입니다. 건널비가 적어? 그러면 외부와 맞닿은 면적 또한 최소가 되겠죠. 냉난방비도 아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비누방울에서부터 시작된 생각들이 계속 갑니다. 이런 대화들을 끌어나가는데 우린 좀 살았죠. 본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학과 관련된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렇게 구와 이 비누방울 놀이를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조금만 더 깊이 가면 어디로 가냐면요. 막들을 여러 개 훅 불어봐요. 하나로 만족스럽지 않아서 부글부글 불다 보면 지 막들과 막이 만나서 재미있는 요 한 점에서 각도를 이루게 됩니다. 그 각이 놀랍지 않아요. 세 개의 막이 만나서 생기는 그 점에서 몇 도를 이룰까요? 3개니까 120도, 120도, 120도를 이룹니다. 이 발견에서부터 시작되면 그 어렵다는 페르마 포인트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르마 포인트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저희 같이 공부하는 대한민국의 엄마 한 분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어디서 발견했니? 맥주에서. 남편과 맥주를 마시다가 따르다가 났는데 막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수학이 발견됐어.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이 수학을 보고 놀라워하는 이 모습을 본 신랑이 당신의 눈빛이 너무 아이같이 사랑스럽다고 한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보고 나면 밑에 이제 서로 이제 막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해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이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라는 얘기. 딱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더 내려가다 보면 간혹 그런데 왜 이게 수학인가요? 뭘 봐야 되나요?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비누막 얘기를 조금 하고 나니까 저기에 뭔가 막과 막이 생긴 왠지 120도 같은 것들이 보입니까? 이렇게 해서 생활들이 조금씩 대한민국의 엄마들의 생활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현수교입니다. 현수선은요, 그냥 이렇게 축 늘어져 있으면 현수선인데 거기다 일정한 간격으로 중력을 가하게 되면 포물선이 됩니다. 유명한 수학자들도 이 현수선과 포물선을 구분하지 못했는데요. 생활 속에서 이렇게 흔히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걸 사진 찍어서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생활 속에 내가 수학을 발견했구나, 내 주변에 수학이 있구나를 발견한 우리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이렇게 글을 올리면요. 밑에는 얘기가 이렇게 됩니다. 저 울산대교인데요. 제 친정이 울산인데 다음에 가면 꼭 그 앞에서 사진을 찍어야겠어요. 이렇게 수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하기 시작합니다. 나부터 수학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고 수학이라는 나이가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찾아보는데 비누막 얘기를 하나 드렸고요. 그 다음에 비누막은 그래도 뭔가를 해야 돼. 뭔가 안 하고 그냥 커피 한 마시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의 높이 재기. 자, 아이들이 왜 수학자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때 그 수학자의 삶이 위대해서도 아니고요. 물론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 수학자가 찾아낸 공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수학자가 어떤 사고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따라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 최초의 수학자 탈레스입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이제 탈레스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탈레스는 피라미드의 높이를 쟀다고 해요. 피라미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이 얘기를 처음 딱 들었을 때 수학만 좋아했던 저의 입장에서는 혹시 탈레스가 피라미드 설계하고 지가 이미 높이 계산 다 했는데 나중에 쟀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좀 멍청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피라미드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지어졌고요. 탈레스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등장한 수학자입니다. 그러면 인정. 2,000년의 갭이 있어서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자, 근데 그가 어떻게 최초의 수학자라고 불려지는 탈레스가 어떻게 피라미드 높이를 쟀을까? 자, 우리 한번 가볼게요. 우리 초등학생부터 7살부터도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어느 날 탈레스가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탈레스의 취미는 사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보고 잘 걸었어요. 이렇게 땅을 보고 아니면 하늘을 보고 이렇게 걷는데 땅을 보고 걷는데 내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수학의 스토리텔링이 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그림자가 생겼네.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보니까 나의 키와 그림자의 길이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네. 그러면 저 막대기의 그림자의 길이도 내 키랑 똑같을까? 라고 의심이 된다면 막대기를 하나 꽂아보면 되겠죠. 근데 꽂아봤더니 막대기의 길이와 막대기의 그림자의 길이가 같았다는 겁니다. 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왔어요. 뭔가 해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그림자가 나의 키의 2배나 늘어났습니다. 이제 또 궁금했어요. 막대기를 꽂아봤더니 얘도 2배가 된 겁니다. 이쯤 되면 뭔가 생각이 떠오르시겠죠? 좀 이따가 12시쯤 돼서 내 그림자가 좀 많이 줄었을 때 막대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알아냈습니다. 내 키와 그림자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그러다가 우연히 고개를 들었는데 저기에 피라미드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피라미드의 높이도 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우리끼리 무심히 지나가는 작은 그림자 가지고도 이런저런 수학을 전개해 볼 수 있고요. 수학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끌어왔는지도 대화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수학자처럼 생각하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함께 해보아야 될 것. 수학 참 좋은데 그냥 아름다울 수만 없을까? 자, 3번째 이야기입니다. 길을 가다가 그림자를 관찰하는 건 좋아. 그림자를 관찰하다 보니까 태양빛이 너무 뜨거워서 그림자만 쫓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무심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에게 그림자를 만들어주던 저 나무를 이렇게 바라봤는데 나뭇잎 하나하나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지 빛들을 다 가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무조차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된 거죠. 왜 그럴까요?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빛을 더 봐야 돼요. 그래서 나뭇잎이 요렇게 나죠. 나는데 어떻게 하면 빛들을 더 많이 받을까에서부터 고민이 시작이 돼서 우리 지금 공부하는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막대기에 나뭇잎을 꽂기 시작해요. 하나 꽂고요. 180도 돌려서 또 꽂고요. 꽂다 보면 뭐가 돼요? 밑에 있는 아이들은 빛에 다 가려져요. 그래서 그 교묘한 각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찾다 보니까 놀라운 게 137.5도, 360도를 황금비로 나누면 137.5도 대 222.5도가 나옵니다. 황금비가 여기에서도 발견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연은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게 되겠죠. 아니면 그냥 그런 게 있대. 오늘의 결론은 나무는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라고 결론을 내려줘도 좋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수학을 직접 실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내가 얼마나 수학에 대해서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우리 아이들의 수학의 성적과 수학을 대하는 가치를 바꾸게, 수학에 대한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기회가 될 겁니다. 수학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고요.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통해서 융합 능력,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게 해준다면 분명히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우리의 미래 또한 책임져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2부 강연 마치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좀 이렇게 그 수학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네. 수학은 아름다운 거였군요. 아름답게 확실하게 느껴지기는 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왠지 뭔가 좀 희망의 그 씨앗이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말씀 들으면서 그래도 아직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보니 선생님처럼 뭔가 일상의 모든 것을 수학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막 우리는 아직도 뭐 학습지, 문제, 교구 막 이런 거에 너무 매달리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수학을 자꾸 발견하는 노력을 하게 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궁금해하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중간에 자르지만 않으면 계속 그 생각들이 발전이 될 것이고요. 이 생각들을 다듬고 표현하려면 반드시 수학이라는 아이가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될 거고 수학이 재밌어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우리가 변해야 아무도 교육을 하는 사람도 사업을 하는 사람도 나만큼 우리 아이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랑 이 고통?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네. 보면 힘들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감내할 수 있는 건 엄마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네. 사실은 질문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학원, 과외, 학습지, 교구를 통한 수학 학습 중에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수학을 얼마나 더 즐겁고 기쁘게 받아들이냐, 얼마나 더 궁금증을 갖게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해답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궁금하면은요. 네.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인생 길고요. 우리 아이들의 수학 인생은 더 길어요. 가외 학습지 다 해보고 네. 대신 뭘 하고 싶은지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은 아이가 내리면 되겠죠. 그 네. 과정에서 아마 속이 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책임지고 결정 내리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지금 우리의 역할이겠죠. 네. 지금 이런 강연을 들으시면서도 오늘 집에 가면 그래, 아이를 믿어봐야지 하고 돌아가시는데 1시간 만에 달라질 수도 있어요. 뭐 근데 하려고. 뭐 하려고, 진짜 뭐 하려고 꼭 기억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학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이에요. 수학에게 묻다, 에스크베스 함께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저희가 직접 길거리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받아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수학을 잘하면 수학이랑 관련 없는 일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정말 수학이라는 것을 잘하게 되면 다른 것들도, 다른 과목도, 다른 이슈도 더 잘하게 될까요? 제가 지금 질문을 하나 또 드려볼게요. 포물선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포물선이라는 아이가 네. 떠오르시나요? 그냥 뭐 뭐였더라? 저희 늘 항상 했었던 이런 과학에서 했던 그래프. 네. 공이 던졌을 때 날아가는 좌치. 자, 그런데 수학에서의 이 아이는 다항 방정식을 떠올려야 돼요. 그렇죠. 네.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바로 그 아이입니다. 그다음에 한 점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한 점과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다음에 조금만 더 나가보면 물을 마시다가요. 이렇게 마시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내려다봤는데 이렇게 곡선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포물선이에요. 물컵리가 나와서 조금만 더 컵을 들고요. 이렇게 우리 어른들은 돌리는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돌리다가 딱 보면 포물면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비슷한 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파라볼라 안테나. 빛을 모으거나 한 점에서 나와 있는 정보를 멀리까지 일직선으로 쏠 때 사용하는 아이가 바로 포물면, 포물선의 성질을 이용한 아이들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아침에 오늘 눈을 떴는데 거미줄에 이슬이 조롱조롱 매달려 있어요. 포물선일 거고요. 이렇게 포물선이라는 것 하나의 단어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해질 수 있는 이유는 수학에서 얘기하는 이 아이들의 정의와 성질, 식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 확장이 가능한 거죠. 우리 앞에서 건축 이야기를 조금 했으니까 가우디라는 건축학자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죠. 포물선이 안정적이기까지 하다면 뒤집으면 이 포물선으로 아치를 만들면 최고로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직접 실험을 해서 건축에, 구조와 설계에 활용했던 건축가고요. 그다음에 유명한 예술가들도 마찬가지. 애셔의 작품, 사실 작품을 보면 미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학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그림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피카소조차도 상대성 이론이나 수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 남들과 다른 독특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내려면 수학이라는 아이들을 활용하면 막강한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네. 아까도 그 돔 구장에 대한 저래서 그렇구나. 라고 좀 새로운 생각이 들지 않으셨어요? 저도, 이건 나중에 애들한테 꼭 가서 얘기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어쨌든 오늘 강연 너무 열심히 해주셨고요. 저희한테 좀 수학의 다른 면모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끝으로 저희 그 학부형님들께, 우리 부모들에게 수학과 관련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수학이 아름답다. 우리가 먼저 느낀 분들이,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내가 했더니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뭘 하냐면 내 아이에게 그걸 설명하려고 들고 가르치려고 들어요. 근데 그것 또한 제가 보기에는 누구나 한 번쯤 겪어야 되는 되게 귀여운 실수일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을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뺏지 말아야겠다. 그 감동의 순간과 그 느낌을 뺏지 말고 아이에게 줘야 되겠다라는 순간이 오면 한 발씩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려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그 결과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봐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퓨 리서치에서 나온 결과를 봤는데 작년층보다 50대보다 20대, 30대들이 미래를 보는 그 시각이 더 비관적인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얘기를 보고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수학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만나러 학교에 많이 다니는데요. 학교를 다녀온 저희 선생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중학교 1학년인데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도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어차피 S대 가도 취업 못해요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0대, 30대만의 고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10대들도 아 이렇게 부정적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조금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부터 바꾸고 그 바꿈의 시작을 수학이라는 교육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이 아이에서부터 바꿔간다면 조금 더 기대해보고 조금 더 나은 행복한 다음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소장님 덕분에 나뭇잎 하나를 봐도 건축물 하나를 봐도 그냥 대충 넘겨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저기 안에 바로 수학이 들어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소장님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해 주신 황 소장님에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은요, 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좀 많이 달라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하는 내 아이를 아 얘는 창의적인 아이야. 뭔가 다른 사람과 달리 융합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아이야 라고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라질 수 있는 아주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수다학은요 늘 항상 문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방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청 신청해 주시면 저희와 함께 좋은 강연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더욱더 즐거운 수다학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수학이 좋아요. 감동적이고 가슴이 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런 생각 못하고 여지껏 사실 참 놀라운 생각입니다. 수학을 오히려 싫어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수학을 어떻게 싫어하겠어요? 궁금한 것이 가슴속에 꾸럭꾸럭 올라옵니까? 이 질문이 생산되는 아이는 정말 멋진 아이죠. 드디어 이제 수학 문화적 학습이 효과가 나는 순간입니다.